이 전단지는 2009년 여름 실종된 한 대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타카하라 요스케. 신장 175cm의 마른 체형으로 2009년 8월 26일 마지막 모습이 거주지 근처 CCTV에 찍힌 이후 다음날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인터넷에는 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평범한 일상만을 올리던 한 여대생의 블로그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글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얼마 전 대학교 방학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예전에 신을 모시던 집안이었다곤 했지만 엄마는 요즘 그런 게 어딨냐며 항상 말했죠. 그도 그럴 게 제가 자랄 때는 이미 저희 집은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었고 외할머니가 해마다 정해진 날에 신사에 다녀오는 오래된 습관과 창고에 방치된 먼지투성이 고서 몇 건만이 남아있었거든요. 올해 여름 방학을 맞이해 동아리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저의 외할머니 댁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체험을 해보자고 생각했거든요. 심령스팟을 찾아가서 밤새 술을 마시거나 인증샷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게 유행이었기에 한 친구가 편의점에 괴담 관련 잡지를 보고 갑자기 제안했죠. 그래서 친구 넷이 모였습니다. 저와 남자친구 요스케, 그리고 마이와 히카리. 모두 같은 대학생이었고 그저 여름방학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외갓집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거기엔 오래된 고서적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미스테리한 걸 찾아보자 하다가 생각나게 되었죠. 여행 첫날 요스케가 아버지 차를 빌려 우리를 하나씩 태우며 출발했고 오랜 시간 운전해서 자동차 페리항에 도착해 차를 배에 실어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할머니 집에 도착했고 시골임에도 꽤나 큰 오래된 가옥이 보였어요.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맛있는 저녁을 먹고 한 차례 휴식을 취한 뒤 해가 질 무렵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주무시는 걸 보고 그쯤 요스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사키, 네가 말한 그 창고 어디야? 우리는 서둘러 마당에 텃밭을 지나 창고 앞에 섰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창고는 먼지가 깊게 쌓여 있었고 여러 농기구와 박스 상자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죠. 그런데 벽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큰 그림이 붉은 천에 가려져 있었고 저는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주의를 주던 결코 보고 싶지 않았던 그 그림이었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고 그림 속에는 불길하게 생긴 수많은 뱀들이 그려져 있었죠.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이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오래된 고서가 몇 권 들어있었는데 대부분 이상한 글씨로 쓰여 있어서 아무도 읽을 수 없었죠. 다만 한 장 종이 한가운데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었어요. 바다와 산맥 그리고 빨간 인주로 찍힌 표식.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다가 요스케가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요스케는 핸드폰을 한참 보더니 지금 있는 섬과 지형이 비슷하다고 말했죠. 대충 이산이 여기고 바다가 여기고 보물지도 아니냐며 모두가 웃으면서 장난처럼 이야기했어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죠. 할머니가 어릴 때 신사에 같이 가자며 데려갔던 마을 뒤편 어떤 산길을 지나 도착한 장소. 분명 마을에 있는 신사는 아니었죠. 그런데 왜 마을의 신사로 안 가고 거기로 갔던 걸까? 분명히 기억하는 건 마을 뒤편 산길에 그 입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차마 입 밖으론 말하진 못했고 그냥 한번 찾아가 보자 하며 우리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잠을 잤어요. 다음날 우리는 그 지도의 위치를 찾고자 아침부터 나섰어요. 차를 천천히 몰며 그 장소를 찾아갔고 기억을 더듬으며 산길 도로를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 길이 끊겨 있었어요. 친구들의 만류에도 무언가에 홀린 듯 저는 길을 걸어갔고 이윽고 공터와 작은 돌재단이 나타났어요. 풀은 길게 자라 있었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듯한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어요. 분위기는 평범했고 장난처럼 파볼까 하는 말도 나왔지만 그래도 좀 무섭다 하며 피했죠. 그래도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었고
인증샷도 남겼어요. 요스케는 아쉬운 듯 발끝으로 풀을 헤쳤지만 평평한 땅뿐이었고 다른 애들도 피곤하다며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때 바람이 멎었고 귀가 먹먹해지면서 순간 제 시선이 나무뿌리 근처에 박힌 무언가에 멈췄죠. 그건 땅에 반쯤 묻힌 항아리였고 저는 이상하게 끌리듯 다가갔고 항아리는 손바닥만한 틈을 남기고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는 썩은 고기 냄새와 비린 바다 냄새가 섞여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뱀들이 서로를 물고 얽혀 있었죠.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그저 무언가 거대한 물결이 치듯 꿀렁이고 있었죠. 한 마리의 뱀이 고개를 들더니 제 눈을 받고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제 입 안으로 파고들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들이 저를 흔들고 있었죠. 저는 다급히 항아리를 보았지만 온데간데 없었고 친구들은 뭐야 갑자기 쓰러져서 놀랐잖아 하며 다들 걱정했어요. 우리는 산을 내려왔고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죠.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해졌어요. 이 지점에서 1편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하루미사 블로그에 남아있던 1편 글입니다. 이 이야기는 총 4편으로 나누어 업로드된 것이었지만 현재 웹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1편뿐입니다. 게다가 이 1편조차도 정식 게시물이 아닌 웹 아카이브에 남아있던 복원본이라 당시 첨부되어 있었다는 사진들은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2, 3, 4편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고 블로그 작성자는 10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얼마 뒤 블로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요스케라는 이름은 일본에서 흔하며 단순히 우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일상과 취미를 올리던 블로그에 갑자기 4편의 기묘한 이야기가 연달아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 돌연 블로그가 폐쇄된 점은 분명 수상한 부분입니다. 몇 년 뒤 이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한 잡지사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고 그 결과 특집 기사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잡지는 비공개 처리된 블로그 후속편 일부를 입수해 블로그 속 요스케와 실제 실종자 요스케의 행적을 대조하며 작성자의 흔적과 함께 다뤘습니다. 앞에서 본 블로그 글에서는 볼 수 없는 사진들이 실제로 실려 있었고 삭제된 블로그 글의 후반부라는 파트에서 이후부터 흥미로운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원된 기록에는 작성자의 급격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혀끝의 통증, 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감각,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환청, 금빛 눈을 가진 남성이 등장하는 반복 악몽, 감정 조절 실패 및 폭언, 신체에서 뱀이 기어 나오는 환각, 남자친구로 보이는 요스케와 크게 다툰 뒤 그의 집을 찾아갔던 날의 상황입니다. 작성자는 그 집에서 이상한 비린 냄새,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른 요스케의 몸, 그리고 옷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블로그 글에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여행 동행자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7월경 4명이서 여행을 간 건 사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둘이 연인 관계였는지는 잘 몰랐다고 덧붙였고 친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괴담을 찾으러 간 여행이 아니라 동아리 친목을 위해 떠난 여름 여행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블로그에 등장하는 미사키의 서술은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남깁니다. 단순한 여름 여행으로 시작된 글이 어느 순간 괴이한 무언가를 조사하는 탐사처럼 변해 있는 점, 그리고 주변인들 중 누구도 미사키와 요스케가 실제 연인이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의문을 더합니다. 다만 여행 이후 미사키의 상태가 급격히 변했다는 증언은 여러 경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며칠 뒤 미사키는 완전히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흔적은 상점가에서 찍힌 흐릿한 CCTV 영상 한 장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로그 내용과 잡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사키는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사키와 요스케, 친구 마이 히카리 총 4명이 미스터리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목표로 외가가 있는 섬으로 떠났습니다. 외할머니 집의 창고에서 고서와 붉은 천으로 덮인 그림, 그리고 섬의 지도를 발견했고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찾아간 끝에
미사키는 근처에서 항아리와 뱀의 꿈틀거림을 보았다고 적었습니다. 미사키는 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느낌, 남자의 목소리의 환청, 뱀이 기어나오는 환각, 금빛 눈의 남성이 나오는 악몽 등을 경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 요스케와 크게 다툰 뒤 그의 집을 찾아가서 이상현상을 목격합니다. 잡지 취재에 따르면 정말 4명이 함께 섬으로 여행을 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혹은 정신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행 이후 미사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여행의 목적은 심령 체험도 괴담 탐사도 아닌 단순 동아리 친목 여행이었습니다. 또한 둘의 사이가 연인 관계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즉 블로그에 미스터리 탐사 여행 서술과는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블로그의 1편이 게시된 10월에는 이미 미사키가 학교 가족 지인 모두에게서 연락을 끊고 사라진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녀는 요스케의 실종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잠적했지만 갑자기 블로그에다가 글을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타임라인은 블로그의 글 자체가 단순한 여행 기록을 넘어 어떤 사건의 비유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블로그의 글은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미사키와 요스케의 사이에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전승과 상징을 빌려 표현한 기록일까요?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잡지 역시 그녀가 남긴 블로그 기록과 지역 전승 사이의 상관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어떤 지역의 전승에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키 일행이 여행을 갔던 곳이 이 전승이 전해지던 곳이었습니다. 옛날 바닷가에 커다란 나무 상자 하나가 떠내려왔다. 마을 사람들끼리 그 상자를 차지하려 다투다가 결국 공평하게 나누자며 뚜껑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무수한 뱀들이 득실거렸다고 한다.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자리에서 달아났으나 단 한 가문만은 그 상자를 묶고 그 위에 작은 신사를 세워 밤마다 제를 올리며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문만은 풍요롭고 재앙을 피하게 되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신을 모신 집안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전승은 고술이 일본에 흘러들어온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고술을 이용한 가문이 번성했으며 뱀의 저주를 다루는 집안으로 여겨졌다는 전승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속 미사키의 기록은 이 전승에 등장하는 저주, 뱀, 대물림과 이상할 정도로 맞아떨어집니다. 이 이야기에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괴한 점은 블로그 234편의 내용이 요스케를 향한 원망, 저주, 비정상적인 뱀과 관련된 어떤 묘사들이 넘쳐났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사이트에 올라온 원본 블로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혀끝이 아프고 목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밤이 되면 방 한 구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제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죠. 날이 갈수록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주변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겨우 잠에 들면 이상한 꿈을 꿨죠. 낯선 남자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피부가 하얗고 눈동자는 이상하게 금빛이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았어요. 저는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더니 몸이 저를 감싸며 항상 꿈은 깼죠.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학교를 쉬며 집에 틀어박혔어요.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어요. 하루는 크게 다투고 집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자 정신을 잃었고 꿈에서 깨어났을 땐 배 아래쪽에서 불쾌한 감각이 느껴졌죠. 그날 밤 욕조에 들어갔을 때 강렬한 통증과 함께 다리 사이로 수많은 뱀들이 기어나왔어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분명 이건 그때 봤던 항아리 속 뱀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뭐든 찾기 위해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찍은 고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관련된 전승을 찾아봤어요. 그러던 중 옛 중국의 금기주술, 고술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라는 글자는 벌레 3마리가 그릇 안에 든 모습을 본뜬 것이다.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여러 독충이나 뱀을 한 그릇에 가두어 서로 잡아먹게 한 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을 고라 불렀다. 그 불길한 것에는 원한과 탐욕, 독이 깃들며 이를 이용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 주술은 교역을 통해 일본의 특정 지역으로 전해졌으며 벌레 대신 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변모했다. 전승마다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자코라 표기하겠다. 이 주술이 금기시된 이유는 고수를 이용한 그 가문 역시 피해의 저주가 새겨져 화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요스케가 끼가 뒤에선 랑 웃고 있었어.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면서 그 순간 진짜 누군가를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뭔가 안에서 불타고 기어오르고 꿈틀거리고 토할 것 같아서, 아니 토해야만 해서 화장실로 뛰었어. 그리고 입에서 다 쏟아냈다. 바닥에 뭔가 떨어졌어. 작은 뱀, 꿈틀거리는 뱀들. 그 순간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들더라. 너희 둘 다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 더러운 짓 한 만큼 그대로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내 의지가 아닌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흘러나왔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 그 이후에 다시 요스케한테 전화했지. 왜 그랬어? 너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데 그 태도에서 더 열이 받았어. 네가 잘못했잖아. 하지만 날이 흐를수록 점차 후회가 밀려와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요스케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상하리만큼 부풀어 오른 배, 옷 위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저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고 뒤로 돌아 문을 닫고 나갔죠. 저는 창고에 있던 그 고서의 내용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강한 원한을 품으면 뱀의 영이 그 몸에 붙는다. 그 뱀은 소원을 이루어주지만 동시에 그 피를 먹는다. 신이 만약 인간의 욕망을 통해 부름을 받으면 그 대가는 피에 새겨져 이어진다고 했어요. 아마 그날 제가 그 항아리를 열기 훨씬 전부터 이 일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남자는 지금도 꿈속에서 나를 찾아옵니다.